어쩔 수 없이 남은 돈 150만 원으로 죽기 살기 내가 해보자. 돈만 안 해야지. 그런데 또 은행 찾아가가지고 대출 받아서는 우리의 목표는 500% 수익이다. 이 코인을 우리가 매집해서 움직여보자. 지금 금방 몇몇 사람들이 와서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오늘은 흔히 코인이라고 부르죠. 가상화폐를 둘러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에 새로 합류한 손병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정말 어딜 가도 남녀노소 가리질 않고 가상화폐 투자 얘기예요. 네, 어느 회사에 누가 뭐 얼마를 벌어서 회사를 그만뒀다 이런 얘기 들으면 뭐 부럽기도 하고요. 또 나는 왜 안 했나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또 뉴스에서 폭락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안 하길 잘했네. 참 오락가락합니다. 네, 몇백만 원이 수억 원이 됐다. 돈을 그냥 복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성공담과 투자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교차하는 게 요즘 코인 시장인데요.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좌우로 줄줄이 놓인 선반 칸칸마다 고성능 컴퓨터 장비가 들어차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24시간 가동 중인 기계들. 건물 벽에 줄줄이 붙은 50여 개의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장비를 식힙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비싼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채굴장입니다. 건축 사우나 수준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면 막 건조하고 그래요. 양말 같은 거 빨아서 말리면 금방 말라요. 이더리움은 고난도 수학 문제를 풀어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그래픽카드를 이어붙인 채굴기를 종일 가동하는 겁니다. 연산 능력을 끌어올리려면 값비싼 그래픽카드가 필수입니다. 500대라고 치면 뭐 한 20억 정도 될라나 30억 될 겁니다. 이더리움 채굴은 지난해 가을만 해도 손해를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이더리움 한 개 가격은 40만 원 안팎. 지금의 8분의 1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컴퓨터와 그래픽카드 등 채굴기 구입 비용과 채굴기를 가동하기 위한 전기 요금 등을 고려하면 간신히 수지를 맞추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장 대표는 미국이 마음대로 찍어내는 달러는 불안정하다. 독점할 수 없는 가상화폐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란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돈의 형태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신기했고 재밌어서 그냥 해본 거고 해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공부를 하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겠구나라고. 그런데 그 믿음이 예상보다 일찍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 급등을 시작한 이더리움이 지난 2월 200만 원, 지난달 초엔 500만 원을 돌파한 겁니다. 이 채굴장에서 한 달에 캐내는 이더리움만 200에서 250개. 한 개당 300만 원만 넘어도 8억 원 가깝습니다. 대중의 관심받기던 채굴 사업도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채굴기를 1년 정도 돌리면 본전을 찾고 이후엔 유지비만 빼고 수익이 된다는 게 장 대표의 설명입니다. 고맙습니다. 올 초 가상화폐 열풍에 올라타 거액의 자산가가 된 투자자도 적지 않습니다. 30대에 100억 원대 부자가 된 안시우 씨. 그의 별명은 매영남. 매달 1억 버는 남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투자 노하우를 공개하는 안 씨는 자신의 계좌도 선뜻 보여줬습니다. 취재 당일 기준으로 최근 돈을 번 날은 7일, 잃은 건 3일입니다. 수익에서 손실을 빼니 39만 4천여 달러, 4억 5천만 원을 열흘 만에 벌어들였습니다. 안 씨는 8년 전 대기업 엔지니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부러워할 만한 6천만 원 연봉에도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10년을 모아봤자 3억? 그러면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못 갖겠네. 20년을
모아도 갖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금부터 뭔가 제2의 소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과 원자재, 파생 상품에도 돈을 넣었지만 가장 매력적인 투자 상품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 양이 한정돼 있어 향후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각광받을 거라 예상한 겁니다. 유동성 장세가 오면 올수록 더 빛을 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트코인을 주식이 주였는데 주식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코로나19 위기로 돈이 무한정 풀리자 비트코인은 화폐 가치 하락의 대응 수단으로 여겨져 돈이 몰렸습니다. 투자를 더 늘린 안 씨는 밥 먹으면서도 차트만 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 친구도 안 만나고 가족도 안 만나고 집에 박혀서 트레이딩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회사 다닐 때보다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주도한 건 2030 세대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자 가운데 20대 32.7%, 30대 30.8%로 2030 세대가 10명 중 6명이 넘었습니다. 취업도 잘 안 되고 돈을 갖고 있자고 하니 이게 적금 갖고는 돈이 안 되니까 대부분 그래도 뭐라도 코인을 수익을 내서 좀이라도 돈 벌어놓자. 투자자들을 열광하게 한 돈복사 신화. 그러나 그 신화가 최근 한 달 만에 돈 삭제 공포로 돌변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가상화폐 뉴스와 분석을 전하고 있는 고란 기자. 구글이 21년, 그런데 비트코인이 그 절반인 12년 만에 1조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전문가로 알려진 기자가 30억 원 넘는 돈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가상화폐를 담보로 몇십 몇백 배 수익을 노리는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가 예상보다 더 가격이 급락하는 바람에 원금을 청산당한 겁니다. 그야말로 시장의 공포라고 하는 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 공포를 겪고요. 지금 정신승리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도 자산 2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4월 일본 넥슨이 비트코인을 1,000억 원어치 넘게 샀는데 비트코인 폭락 여파로 주가까지 주저앉은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수백만 원 혹은 수억 원을 날렸다는 손실 인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벌어놨던 그 돈, 10년 동안 벌어놨던 돈 처박아가지고 다 잃고 나서도 나 이제부터 정말 안 해야지. 그런데 또 은행 찾아가가지고 대출 받아서는 4월 중순 8천만 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24일 4천만 원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곤두박질치자 거래 대금도 급감했습니다. 지난달 7일 44조 원까지 늘면서 코스피 시장에 3배를 넘기던 가상화폐 거래 대금은 지난달 말 9조 원에도 못 미칠 만큼 급격히 빠져나갔습니다. 네, 벌어도 억, 잃어도 억. 말 그대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목소리가 나네요. 네.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상한가, 하한가가 있는 주식시장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군요. 네, 원래 변동성도 큰데 레버리지 투자까지 더해지면서 극단적인 고위험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 비트코인 말고도 별별 코인이 다 있더라고요. 네,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더군요.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비트코인과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겠다. 이게 알트코인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체가 분명치 않은 이른바 잡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가 쏟아지면서 피해를 입는 투자자도 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처음 발행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참여자들 간의 거래를 기록한 장부를 각 참여자 컴퓨터 모두에 다시 분산해 저장해 놓는 겁니다.
중앙 서버 한 곳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기록을 공유하다 보니 위 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은행 같은 중앙 관리자도 없으니 가상화폐 계좌를 만들고 거래하는데 개인 정보도 필요치 않습니다. 철저한 익명성 탓에 마약이나 총기 거래에도 악용됩니다. P2P 거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송금이 가능해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돈을 보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활동에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발행 초기엔 비트코인 10,000개가 약 40달러의 가치로 인정받았습니다. 2010년 5월 미국인 프로그래머 라스즐로 헨예치가 비트코인 10,000개를 주고 피자 2판을 사 먹은 일화는 유명합니다. 현재 시세로는 4천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겨우 피자 2판과 맞바꾼 겁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수량이 2,100만 개로 한정돼 있습니다. 현재 1,900만 개 정도 채굴됐고 2040년쯤 채굴이 끝납니다. 쉽지 않은 채굴 공정과 희소성 때문에 디지털 금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가상화폐가 희소성을 갖는 건 아닙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지난 2월 초 도지코인의 마스코트인 시바견을 들어올리는 패러디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 이어 4월 1일 자신의 우주업체 스페이스X가 도지코인을 달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적었고 최근엔 시바견이 그려진 1달러 지폐로 도지코인이 1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해석을 유도했습니다. I'm excited for my Mother's Day gift. I just hope it's not Dogecoin. It is. 도지코인은 지난 2013년 탄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풍자하기 위해 재미로 만든 가상화폐로 무제한 찍어낼 수 있어 희소성도 가치 저장 기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머스크가 언급할 때마다 가격이 뛰어 연초보다 최고 150배 이상 치솟기도 했습니다. 도지코인의 인기에 또 다른 강아지 코인도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시바견을 전면에 내세운 시바이누. 또 다른 일본계 아키타견에서 이름을 딴 아키타 이누 코인도 있습니다. 국내에선 진돗개를 마스코트로 한 진도지 코인도 나왔는데 개발자가 자신의 보유 물량 30억 원어치를 한꺼번에 팔아치우고 잠적하면서 가격이 0원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황당한 코인은 또 있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T코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맞섰듯 T코인을 만든 업체는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중국계 자본이 휩쓸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자체 기술력으로 도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반도체도 잘 만들고 IT 기술도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안 하면은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도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기술 경쟁을 하고 있을까? T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경영진이 자오, 첸, 왕씨 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중국계로 추정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T코인을 개발한 업체에 찾아가 봤습니다. 회사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업종은 바꾼 지 오래였습니다. 네네, 인지 않습니다. 네,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이상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고 몇 개나 찍어냈는지, 또 가상화폐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모든 게 불분명한 잡코인. 이런 잡코인을 악용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도 극성입니다. 50대 이모 씨도 지인의 소개로 A코인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들은 코인을 30원씩 샀는데 제가 살 때는 57원이가 됐어요. 한 10배, 한 50배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 투자를 공부를 막 했었죠. 처음엔 의심도 했지만 국내 거래소에 상장만 되면 큰 수익이 난다는 얘기에 결국 넘어가
39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뭐 필리핀에 가서 상장했다는 뜨는 거고, 그 지역장들을 가고 필리핀 가가지고 뭐 회장하고 같이 사진 찍어갖고 상장 사진까지 다 올려놓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상장은 계속해서 미뤄졌고 이 씨의 디지털 지갑 속 코인은 말 그대로 가상의 화폐가 됐습니다. 숫자로만 나타날 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또 저를 끌어다니는 지인도 같은 경우도 뭐 있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코인을 다시 받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거래소 상장이 코인의 안전성과 투자 성공을 담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피거래소에 상장된 얼랏코인. 일정한 거래량을 유지하며 매일 4%씩 꼬박꼬박 마치 누군가 조작한 듯 2달 넘게 상승했습니다. 하루 4%씩 오른다는 믿음이 투자자들에게 퍼져 있던 지난 3월 4일. 하루 만에 99% 수직으로 폭락했습니다. 하한가가 없는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급락 사태였습니다. 8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손 한 번 못 써보고 원금을 날린 피해자가 14,000명이 넘을 거란 추정도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코인인지 얼랏코인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백서를 찾아봤습니다. CEO 정모 씨. 그런데 정 씨와 팀원들 모두 사진 대신 캐리커처만 있습니다. 이래선 진짜 이름이 맞는지 실제 이런 인물들이 있긴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정체도 불확실한데 상장 폐지에 2달 반이나 걸렸습니다. 그거는 뭐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같은 거래소 또 다른 A코인의 백서도 열어봤습니다. 역시 팀원 3명의 캐리커처만 들어있고 그나마 업체 대표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얼랏코인과 홈페이지를 비교하니 맨 처음 디파이의 약속과 도전, 이어지는 디파이의 이점들과 예산 분배 계획까지 사실상 똑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베꼈든 아니면 애초에 한 팀이 둘 다 만들었든 이름만 다를 뿐 쌍둥이로 보입니다. 코인의 사이트 자체의 설계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같은 개발자 또는 같은 조직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백서와 홈페이지가 사실상 똑같고 계단식 상승 후 폭락한 것까지 유사하지만 엉터리 코인을 상장시킨 거래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 외부 전문가들이 상장을 앞둔 가상화폐들에 대해 조사했고 상장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 거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 찾아보면 뭐 문제점도 좀 나오겠지 생각은 했는데 이게 지켜보니까 예상보다 더 심각하네요. 그렇죠. 네. 특히 그 2달 넘게 매일 4%씩 계단식으로 상승했다는 얼랏코인이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만 봐도 아무리 상승세를 탄 종목이라고 해도 중간중간 조정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가상화폐 시장에도 작전 세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선 더 이상 비밀이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세 조종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그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도지코인 가격을 순간적으로 올리겠다. 예정 날짜와 시간, 그리고 시세를 조종할 거래소가 공지됩니다. 대화방 참여자들을 동원해 가상화폐 가격 급등을 유도하는 이른바 펌핑방입니다. 몇 시간 남았고 우리의 목표는 500% 수익이다. 이런 식으로 공지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500%는 아니지만 실제로 코인 가격이 160% 상승했다며 다음 펌핑 시간을 제시합니다. 날짜 정확히 나오면 지령을 내리는 게 누구든 대화방 참가자가 어떤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대량 매수세만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펌핑을 하는 겁니다. 가상화폐 시세 조종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은밀히 움직이는 전문 조직, 이른바 마켓 메이커가 있습니다. 업계에선 흔히 MM이라 부릅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업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시세 조종에 등장하는 세력은 가상화폐를 직접 만들고 발행하는 재단입니다. 원래는 비트코인 재단처럼 비영리 단체로서 거래 표준을 제정하고 네트워크를 보호하며 사용자를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하지만 잡코인의 경우엔 사실상 전주를 뜻하는 은어로 변질됐습니다. 싱가포르나 해외에다 재단을 하나 만들고 국내에는 사무실 하나 두고 가보시면 직원이 2-3명도 없어요. 오피스텔 하나에다가 근데 그 재단의 시총이 쉽게 말하면 코스피 한 중위권에 있는 기업들보다 시총이 높은 거죠. 99% 폭락 사태를 맞은 얼랏코인과 작년 말 폭락했던 에드플러스 코인. 그런데 확인해보니 두 코인의 재단 주소가 같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에드플러스로 사기를 쳤던 재단이 올해엔 얼랏코인으로 먹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MM입니다.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혹은 독자적 판단으로 특정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MM이 재단이랑 손을 잡고 하는 게 가장 편하죠. 아니면 뭐 여러 경로의 정보를 통해서 이 코인을 한번 우리가 매집해서 움직여보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많게는 100억 원 넘는 자금을 운용한다는 MM.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격 차트를 만들어 가면서 개미들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딱 띄우면요. 평균 단가가 얼마에 사들였는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외에 산 사람들의 대략적인 평균 단가가 나오고 이렇게 확실한 데이터에 충분한 자금까지 보유한 MM에게 일반 투자자들이 상대가 될 리 없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까 올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샀어야 된다. 그럼 그 다음번에 가격이 조정이 오면 무조건 사게 되는 거지. 심리적으로. 재단과 MM은 개미 투자자와의 심리전을 위해 바이럴 팀도 동원합니다. 가상화폐 투자 커뮤니티 등의 글로벌 기업과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미 얼마를 벌었는데 더 올라갈 것 같다는 등 낚시성 글을 도배하다시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알바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맨날 넘치는 트릭 냈다, 호재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거 뭐야 진짠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취재진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바이럴 팀의 흔적을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계단식 상승 후 순간 99% 폭락했던 얼랏코인. 폭락 9일 전 게시물입니다. 얼랏코인 발행량의 90%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만큼 수량이 줄어들면 가치가 높아질 거란 내용입니다. 다시 사흘 뒤에 또 다른 게시물. 계속 올라간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매수했다. 좀 더 빨리 매수할 걸 후회된다. 역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작업에 대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MM 돌린 돈 얼만큼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찍어낸 코인이 100원이라면 저희가 1억 개를 찍었으면 저는 그냥 처음부터 100억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서 쓰면 되는 거고. 가상화폐 시장을 어지럽히는 시세 조종. 더 큰 문제는 이들을 적발해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고 거래소도 통신 판매업자에 불과합니다. 자본시장법의 사각지대라서 법정까지 가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 입법의 공백이고 어떤 입법 불비 상태라서 벌어진 일인데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해야지 자본시장법으로 적용할 수 있고 말씀하신 시세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법규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그 법규를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가상화폐들은 언제든 MM의 타깃이 되기 십상입니다. 혹은 그 탄생부터 시세 조종을 위한 잡코인일지도 모릅니다. 2030년 정도에 서프라이즈에 나올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주변에다 얘기할 때 너무 손쉽게 갈 수 있는 24시간 카지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고 내가 돈을 벌면 그건 상관을 안 하더라고요. 이 가상화폐 시세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나도 한 번만 흐름 잘 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MM, 그러니까 시세 조종 세력의 손바닥 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런 시세 조작을 처벌할 수 없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거래소가 자체적으로라도 모니터링을 해서 시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죠. 네, 그나마 대형 거래소들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고객 보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거래소들은 투자금만 받고 자취를 감추는 이른바 먹튀 행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을 연 비트소닉 거래소. 처음엔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업체 대표도 언론에 공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투자자들도 건실한 업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뭔가 수상하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동안 가격이 오른 가상화폐를 팔려고 하는데 매도 기능이 먹통이 된 겁니다. 3월 21일에 처음으로 매도를 시도를 해봤으면 시험 삼아서 10개를 매도 버튼 누르면 바로 취소가 돼버려요. 집단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만 60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이 거래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낮인데도 불이 다 꺼진 상태입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공지만 붙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검은 종이로 벽면을 빈틈없이 가려놔서 사무실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주변 사무실을 탐문하다 조금 전까지 관계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파란 박스 같은 거에 그리고 어떤 용역 사람들이 와서 끌고 나갔는데 사람들 생각이 와가지고 지금 금방 5분도 안 됐어요. 얼른 쫓아내려갔지만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번엔 같은 거래소에 고객센터도 가봤습니다. 역시나 문이 잠겼고 내부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저 의자하고 다 떼갔어요. 그래부터 딴 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문자예요. 건물 관리소에서도 업체의 행방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일반 전화로 오고 뭐 연락이 잘 안 돼. 그리고 전화하면 그분들이 연락 오면 그냥 오는 거 없다지. 연구 끝에 저는 지금 소개해드릴 방법을 개발하게 됐고 다시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6개월 만에 20억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데 154일밖에? 헐. 얼마 전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들입니다. 여성 모델들이 등장해 자신들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정 거래소를 추천합니다. 비트바이 코리아란 곳입니다. 저는 1년 이상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거래소 SNS 구독자분들 10만 명이 넘게 이용을 하는 만큼 믿을만하다고 할 수 있겠죠? 보안 전문가가 분석해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애초에 먹튀를 노린 걸로 추정됩니다. 3월 30일 날 처음 이 거래소 도메인이 등록이 됐었고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설정을 해놓고 또 네덜란드에서 등록을 한 도메인이거든요. 이 거래소는 같은 이름의 업체가 캐나다에도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거래소 측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거래소와 제휴 관계가 없다. 한국 업체가 허가 없이 우리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영업 방식에 각종 의혹이 더해지자 일당은 거래소를 폐쇄했습니다. 이어 알 수 없는 공격으로 서버가 다운됐다면서 시간을 끌다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30분 있다가 그 사이트가 다시 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30분 이후에 그 사이트를 다시 했더니 똑같더라고요. 닫혀 있었고. 허위 광고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1,000명이 넘습니다. 결혼 자금 4,500만 원,
직장생활 10년 동안 모은 5천만 원 등 피해액은 줄잡아 수백억 원대입니다. 한 이틀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거의. 눈이 빨개지고 핸드폰만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V글로벌.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6만 9천여 명을 끌어모아 3조 8천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허가도 등록도 필요 없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 60여 곳이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탈법 거래소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9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어떤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신고하고 불법 자금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9월 이후에도 영업을 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안정성을 인증받아 실명 거래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은행들과 실명 계좌를 튼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과 코빗 등 4곳. 빠르면 8월엔 정식 거래소가 출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인증에 실패한 군소 거래소 일부가 추가로 먹튀를 하거나 해외로 옮겨 영업을 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9월 된 것도 원래 3월에 벌써 이게 시행이 됐는데 유예를 준 거잖아요, 6개월. 그것도 이제 연착륙을 생각해서 된 건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제 실명을 안 한 부분을 막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피해는 생기겠죠. 근데 이 거래소라고 하니까 마치 증권거래소를 떠올리게 돼서 뭔가 믿을 만한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었군요. 네. 저런 상황이면 거래소라는 명칭을 계속 써도 되는 건지 중개소 아니면 거래장 이렇게 바꿔 불러야 그나마 투자자들이 좀 조심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런 혼란을 무릅쓰고 이 가상화폐 시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이런 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네, 가상화폐에 내재 가치가 있다 혹은 없다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도 크게 엇갈려서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샵 비트코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한 줄,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은 2배 가까운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부자는 그런 공포가 없어요. 즐기는 거예요. 잃어버릴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시장,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는 시장. 가상화폐의 가치가 이렇게 외부 요인에 쉽게 출렁거리자 각국 정부의 대응도 분주해졌습니다. 먼저 지난 4월 터키 중앙은행이 가상화폐 사용 전면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고 불법 거래에 악용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건 중국 정부입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의 65%를 채굴하는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네이멍구 자치구의 대대적인 채굴장 단속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가격이 30% 넘게 급락했습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는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행위 타격을 공언했는데 국적이 없는 비트코인 대신 정부가 통제 가능한 디지털 위안화를 키우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미국 정부도 최근 가상화폐 거래를 적극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먼저 $10,000 이상의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해 탈세나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통화감독청은 지난 1월 스테이블 코인을 시중은행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등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각 주별로도 정책이 다른데 뉴욕주는 가상화폐 사업자에 엄격한 허가제를 시행하는 반면 와이오밍주는 최초로 가상화폐 은행을 인가하는 등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지난 2018년 초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과 비슷한 형태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업계에선 박상기의 난으로 통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 이번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거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은 투기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시세 조종과 속출하는 거래소 사고를 방치했다고 지적합니다. 근데 정부는 아무런 행동을 안 한 거예요. 아예 인정을 안 하고 나는 모른다. 그냥 투자자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3년 동안 한 거고 그동안 골랐던 게 이번에 터진 거예요, 그냥. 정부는 결국 지난달 말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9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신고를 받아 금융위가 관리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래소가 직접 코인을 발행하는 것과 거래소 직원들이 자기 업체에서 거래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규제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맡기로 했습니다. 일단 투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투자보다는 사용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조금 지속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가상화폐 시장과 업계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해 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등 거래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미래 비전보다는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돈 복사의 열망으로 뜨거운 가상화폐 시장. 많은 분들이 변동성 때문에 이제 오신 거고 사실 이제 미래의 금이나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변동성만 많이 즐기시니까 90% 정도는 알트코인만 하는 약간 기형적인. 우선 급한 건 거래소와 관련 업체 감독 강화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자제시키는 일입니다. 아울러 가상화폐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비트코인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되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20, 30대가 다 부자가 되고 이러면 빨리 육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오히려 사회적 혜택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게 공론화가 되면 시한을 정해놓고 딱 하면 이게 1년 뒤라도 빨리 사그라들겠죠.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죠.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말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도 투자자 보호 조치를 충실히 하고 수사당국은 투자금만 받고 도망간 일당들을 빨리 잡아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ake five, take care, take cover. Here comes our chance. Find time, find friends, find lovers. Gotta make this last. Now look around, it's beautiful. As far as we can see, it's happening.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45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성장경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로 스트레이트 팀에 합류한 손병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다 문과여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인터뷰를 해주셨던 전문가 한 분을 또 모시게 됐는데요.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뭐 또 인터뷰를 통해서 화면으로도 좀 뵀습니다만은 또 직접 뵙고 저희가 또 궁금한 거 우리 스트레이트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아마도 이제 니네는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자, 송 기자는 가상화폐 투자하고 있습니까? 저는 원래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2017년에 막 뭐 가자 하면서 열풍일 때, 네네네네. 그때 사서 이제 물려가지고 몇 년 동안 뭐 없는 돈인 것처럼 하고 있다가 올 초에 막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가 나왔죠. 벌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래서 지금 이 기획을 하신 겁니까? 아이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까먹고 나서 이제 까먹으니까 근데 이걸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 더 내리면 언제 회복하나. 근데 그래서 잠을 많이 못 자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그만하자 싶어가지고 좀 어느 손절하고 정도 나왔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네. 일단은 그러면 우리 성장형 앵커는 저는 놓쳤습니다. 남들 할 때 했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까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안해서 제가 소심하고 이게 모르는 곳을 잘 못 가요. 그래서 사실 저도 한 번도 아직까지는 가상화폐에는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 제작진, 저희 지금 현재 스튜디오에서 이제 보셨던 분들 가운데에는 잃은 사람과 안 해본 사람만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은 혹시 투자를 좀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좀 많이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네. 돈을 벌려면 코인을 발행했겠죠. 더 확실한 방법. 저는 근데 이 책을 써야 되니까 한 30만 원 정도 가지고 해본 적은 있죠. 그거를 위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써본 적은 있는데 예. 이건 남의 돈을 갈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강경한 입장에 그러시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 비트코인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거의. 예, 예. 근데 정확하게 비트코인이 뭐냐, 그리고 뭐 블록체인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걸 깔끔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지구상에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가 있었다라고 데피니션이 있었다라고 하면 깔끔하게 설명드릴 텐데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뭐 해석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금융거래라는 게 어쨌든 장부에 쓰는 거거든요. 누가 뭘 가지고 있는 거를 누구한테 줬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그 은행이라는 정해진 사람이 계속 그 장부를 쓰던 방식을 이제는 이제 익명의 다수가 번갈아 가면서 말 그대로 무작위로 쓰게끔 좀 형태를 바꾼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요. 예. 어쨌든 금융거래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누구한테 갖다 하는 걸 장부에 쓰는 건데 예전에는 당연히 은행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은행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참여한 뭐 다수가 돌아가면서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어떤 알고리즘을 만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모르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제가 먼저 확 와닿았던 건 네.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네. 저희는 저스티스거든요. 근데 역시 이과는 데피니션이다. 이 생각이 좀 먼저 들었고 네. 일단 제일 또 궁금한 거는 채굴장에서 채굴을 한다며요. 네. 그러면 캐면 나온다는 건데. 그렇죠. 계속 캐면은 그 가치는 누가 보존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코인별로 종류는 좀 다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코딩을 해 두기를 이게 점점 좀 줄어들어서 채굴할 수 있는 양을 2,100만 개 정도로 고정시켜 놨죠. 그러니까 개수가 제한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또 좀 함정이 있는 게 예. 어쨌든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org라는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집단이 지금 이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마음먹으면 내일 4,200만 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 안 하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게 마치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아무도 손을 못 대서 2,100만 개로 고정된 걸로 좀 잘만 알고 계시는데 클릭 한번 하면 내일 4,200만 개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에 출발한 게 제가 알기로는 뭐 각국 정부 특히 이제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준비제도에서 너무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니까 거기에 좀 반발해서 이게 개수 제한을 걸었다 뭔지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탈중앙화 화폐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목표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건 어차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 25년 정도에 걸친 소위 사이버 펑크라는 집단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자는 금융거래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자는 이
행동주의자들이었고요. 거기서 25년 동안 축적된 게 나오니까 갑자기 2008년에 이게 문제네 하고 나왔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시기는 딱 맞았죠. 2008년이니까 뭐 리만브러더스 사태도 맞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달러가 뭐 완전 발권에 좀 이제 대응했다라고 뭐 얘기는 하는데 재밌는 거는 그 비트코인을 제한 나머지 모든 알트코인은요. 예. 발행량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만 희소성이 있다.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한돼 있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프로그래머가 클릭 한번 하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자기 이익에 아직까지 도움이 되니까. 근데 언제든지 그 늘리는 거는 뭐 자연이 준 제약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금의 채굴량은 자연이 인간한테 준 제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아직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클릭만 하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캐면은 더 이상 못 캐게 돼 있어서 가치가 있다라는 건 그것 역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상태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직하게 1대1 시장이면 말 그대로 거래가 일어나서 중개소가 뭐 도난당한다든가 아니면 먹튀한다는 게 일어나더라도 네. 안전하게 아무 자산이 내가 보관이 돼요. 1대1 시장에서는. 직접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중개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직접 거래를 안 일으키고요. 마치 직접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자기 정보에만 써놓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1대1 시장에서 블록체인 거래가 일어나면 몇십 분 걸려요. 예. 그러면 매매 회전이 안 높으니까 수수료를 못 벌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직접 거래를 안 해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외상장부 쓰듯이 써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한다는 식으로 이제 해놓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없는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채굴되지 않은 거를 그렇죠. 자기가 안 갖고 있는데 것처럼.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실제 투자자들은 현물을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물을 가지려면 별도로 자기가 주소를 정하고 그걸 빼야 되는데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거래자가 거의 없고요. 네. 있다고 하더라도 빼는데 또 돈이 들거든요. 어차피 대파는 게 목적인데 굳이 안 빼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암호화폐를 실제로 소유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중개소에 있는 그 장부에 그 숫자 노름에 그냥 법화로만 법정화폐로만 지금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옛날에 그런 기사 있었잖아요. 그 미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십몇 년 전에 그 비트코인을 사놨던 하드 디스크를 잃어버려갖고 그렇죠. 그걸 찾아서 무슨 모든 고물상을 다 뒤졌는데 결국 못 찾았다. 뭐 제가 이런 걸 봤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완전히 소유한다는 건 어쨌든 내 하드 디스크에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이게 갖고 있는 건데 네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더 위험해서 이제 요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스터디라고 해서 기장 서비스를 따로 해요. 네. 그러니까 별도로 지갑을 만들어두고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서비스가 이제 등장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만큼 이제 중개소를 잘 못 믿는 거죠. 보안 문제도 그렇고. 중국은요? 그러니까 중국은 진작에 금지를 시켰고요. 거래를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물품 사는 것까지 지금 금지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네. 지금 인도 같은 경우가 인구가 한 14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체 가상자산 시장이 1%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호적인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예. 거기 거래가 주식 거래 2%밖에 안 돼요. 우리는 얼마 전에 주가총액의 거래량을 넘어섰죠. 코인 훨씬 시장이. 넘었죠. 네. 많을 때는 8배가 넘었었고요. 주식 거래. 그러니까 주식 거래 800%를 넘었었고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GDP 3배. 네.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도 3위거든요. 네. 일본이 제가 금융청에 3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하루 거래량이 1조밖에 안 돼요. 일본은. 근데 우리가 한 30조까지 되니까 3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 거래되는 법정 화폐에 달러화와 원화를 합치면요 거의 90%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하죠. 네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과 뭐 본인이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을 이미 구매했다. 그다음에 또 도지코인도 어쨌든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때문에 급등 급락 폭이 이게 정상적인 화폐 가치를 지닌 거라고는 느낄 수 없을 만큼 이게 업다운이 심했는데 일단 그러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뭐 시세 조정이죠. 명백한 시세 조정인데 우리나라 법이랑 미국 법이 좀 비슷하거든요. 미국은 일단 발행하는 거는 연방법으로 법 하나로 다 처리를 하는데
유통, 사고 파고 유통은 주마다 다 달라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법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시세 조정을 처벌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이 금융 투자 상품에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시세 조작을 하더라도 시세 조작으로 처벌 못 해요. 사기로 처벌해야 되는데 네. 또 우리나라 사기죄는 또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뭐 그 일론 머스크 사실 전적이 있어요. 시세 조작의 전적이 있거든요. 네. 테슬라 주가를 그러니까 그것도 트위터를 통해서 시세 조작에 220억 원의 벌금을 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물었으니까 전적이 있는 거고 네. 이건 안 한 거죠. 이런 말을 하더라도 조작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지금 일단 이걸 통해서 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시라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런 위험성과 이런 부분들은 알고 투자하실 거면 하시라가 어떻게 보면 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인도 아까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루에 4%씩 꼬박꼬박 오르다가 한 번에 제로에 가깝도록 빠지는 건 이건 분명히 장난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교수님. 예, 예. 근데 이거에 개미 소위 말하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0만 원을 갖고 들어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이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로 변동성을 최대한 억제화시켰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커질수록 누가 유리해지는가 하면 부자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버틸 수 있고 뭐 잃어버려도 그만이니까.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은 뭐 1조 정도 뭐 잃어버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변동성 내에 와야 재미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 내에 있어야 이게 딸 수 있는 확률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각국이 그거를 그나마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예. 근데 주식시장의 안전장치를 다 빼면 코인 시장처럼 되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렇죠. 상한 거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부자들한테 너무 유리한 게임이 돼요. 거기서 이제 자기도 뭐 그 시류에 잘 타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겠지만 네. 그 기회는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부자들한테 가고 장기 투자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기 투자자이거나 금액이 적을수록 변동성이 크면 이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게 네. 현실적으로 실존을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넣는 사람도 있고 돈을 빼는 사람도 있고 네. 손해를 본 사람도 있고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근데 뭐 투자를 해서 잃는 거다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이해는 하겠고 네. 본인의 책임이니까요. 네. 그런데 넣었는데 사라진다. 일종의 본인이 느끼기에 또는 뭐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이건 사기를 당했다라고 보일 수 있는 있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피해자들 네. 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게 지금 가상화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폐가 아니고 금융시장의 어떤 규제를 받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법은 재무법정주의라서 일단 정해놓은 게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석되면 처벌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게 금융상품에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고 심지어 이제 해킹을 당하더라도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면 책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모 중개소가 해킹을 당해서 한 4억 원 정도 피해를 보신 분이 네. 재판을 했었는데 이제 그 판결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전자금융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먼저 정해놓고 그다음에 처벌하기 때문에 지금 다들 통신판매업자거든요. 네. 다 사각지대에 있고 또 지금은 시세 조작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자본시장법이 있는데 그거는 금융투자 상품만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아예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정책적인 논의가 이 코인 시장 자체를 허가하지 말 것이냐 할 네. 것이냐에서 시작됐다면 지금은 이미 생겨버렸으니까 그렇죠. 양성화를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아까 우리 그 스트레이트 본방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이라도 이 시장 자체를 규제하고 없애야 되는 불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느 쪽으로 가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쪽으로 지금 갈까요?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아무래도 연착륙 아니겠어요? 지금 갑자기 닫았을 때 이 피해를 어떻게 막을까가 이제 가장 크실 건데 어떻게 보면 빨리 막는 게 경착륙이 오히려 피해를 덜 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어차피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8천만 원 갔던 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한시적으로도 시간을 주고 지금 중개소가 존재해야만 이 시장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칼중앙으로 스스로 뭐 돌아가는 금융을 만들겠다고 하는 기술이라고 하면서 중개소가 자기가 제도권 금융을 욕하면서 제도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무서운 거죠. 그러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제소권이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문제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발권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그냥 막 찍어내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왜 달러를 막 찍어내냐고 욕하는 자들이 중앙은행은 그나마 법적인 테두리에서 돌아가지만 자기들이 사적으로 막 찍어내잖아요. 본래 취지는 이미 이뤘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취지 자체 원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네,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에도 돈 버는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더라도 그냥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그냥 코인 찍는 게 돈이 더 되는데 굳이 내가 왜 이걸 연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쉽게 코인을 찍고 빨리 팔고 또 갈아타서 또 코인을 내고로 다 이제 몰려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자생이 될 수 있느냐? 자생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나쁜 돈은 좋은 돈을 쫓아내거든요. 이게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일을 안 해도 돈 버는데 일하는 사람이 생기기를 바란다고 같은 거라서 사람은 자제를 못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제를 못하는 시장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원래 정부가 놔뒀던 이유는요. 이 물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돌을 내가 내 돈 주고 사는데 사적 자치거든요. 전 세계가 물품이라고 내버려뒀는데 1대1 시장까지는 내버려둬도 돼요. 1대1 시장은 자기가 스스로 가치를 감정하고 자기가 최대한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대다가 되면요.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군중에 의한 사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개입을 해야죠. 그렇게 안 하려면 없애고 그냥 1대1 시장으로 놔둬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 가치 있다. 난 10억 주고 사겠다. 그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사적 자치니까. 그렇지만 다대다 시장으로 왔는데도 놔두면 이거는 방치한 거죠. 지금 이제 그 거래소가 난립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금융위에서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인증받은 데가 지금 4곳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자들에게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충고 투자를 굳이 하겠다면 지금 교수님 말리시는 입장이신데 굳이 하겠다면 4군데에서는 해도 4군데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습니까?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하시려면요 말 그대로 4군데에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미 90%가 4군데에서 하고 계세요. 10%가 이제 사각지대 계신 건데. 근데 그쪽이 좀 더 싸다면서요 가격이. 그렇게 이제 호객이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비싼 데가 우리 그 주식 거래소에 10배까지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혹돼서 가고 또 여기는 없는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큰 변동성을 또 쫓는 거죠. 그 나름대로. 그래서 하여튼 이왕이면 4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랑 두 번째 하시더라도 50만 원 미만으로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딸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책을 쓸 때 30만 원으로 하니까 돈을 땄거든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잃어버려도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놔두니까 올라가던데 이게 3천만 원이면 저 다 잃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 쓰면서 느낀 게 왜냐면 근데 변동성이라든지 더 큰 문제는 해외 사이트 가면 레버리지 100배까지 해주잖아요. 1000배까지 있습니다. 1000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 그러면 0.1% 떨어지면 원금이 사라지네요. 청산되는 거죠. 와.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하신 게 지금 청년들 중에 상당수가 국내에서 안 놀아요. 근데 예전에는 외국 거래소에 하려면 당연히 외화 송금을 해야 되니까 노출이 되는데 지금은 국내 중개소에서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사서 코인을 보내거든요. 그럼 이건 노출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 코인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레버리지로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위험하죠. 0.1% 등락이면 바로 청산돼 버리는 건데 뭐 100배 정도는 쉽게 즐기시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쨌든 지금 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듣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우리 손병상 기자는 취재를 해봤더니 지금 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이런 그 병폐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혹시 뭐 들은 게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 저도 일단은 뭐 제일 문제는 정보가 없다는 건데 근데 이게 그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정말 일론 머스크의 말 이런 거는 공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먼저 매수하면 이제 버는 거고 조금 매수 버튼 늦게 누르면 이제 못 버는 거고 이런 건데 그것만 바라보고 할 거면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정말 근데 비트코인이 어쨌든 뭐 교수님은 뭐 내일 바로 발행량이 2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이게 2,100만 개 뭐 희소성이 유지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 가지 보안이라던가 그런 거를 봤을 때 나는 정말 투자할만 하다고 판단하면 그러면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사실 뭐 개인의 판단이고 뭐 일종의 믿음의 그렇죠. 영역이니까 뭐 그 이상은 제가 말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법적으로는 사실 제도적으로 이게 정말 먹튀 거래소 막는 거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너무 멀리 느껴졌던 것들을 좀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좀 쉽게 잘 설명을 좀 해주셔서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바쁘신데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또 스트레이트 후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후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 우리 손명상 기자가 스트레이트에 처음 합류를 해서 이렇게 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법한 아이템 뜨거운 아이템이죠.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취재 후기 및 소감 뭐 짧게 좀 들어볼까요? 방송에서 나왔지만 돈이 많이 찍혀 있는 계좌들을 사실 안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선뜻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게 신기했고 한창 이제 코인이 오를 때여가지고 찍힌 걸 보니까 나는 뭐 어떻게 좀 안 되나. 사람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거 종목을 좀 물어봐야 되나. 잠깐만. 근데 품위 또 약간 양심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듣고 투자를 하진 않았는데 그런 유혹이 정말 컸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정말 어렵게 모은 돈을 다 잃거나 아니면 뭐 말 그대로 거래소가 사기를 쳐서 그런 피해자들도 보셨잖아요. 또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은행, 뭐 증권, 그래도 제도권에 있는 데면은 뭔가 구제책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뭐 돌려받는다던가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V 글로벌 이제 거기는 뭐 피해액이 뭐 6조 원 이렇게 거의 뭐 무슨 조입할 사기 이런 게 투자가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 그거를 뭐 몰수한 게 뭐 몇천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아무리 잘 찾아도 한 뭐 자기 돈의 5%나 찾을까 싶으니까 그런 분들은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욕망에 대해서 누가 간섭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그 욕망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따른 피해의 크기도 훨씬 더 커진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 위험을 줄이려면 알아야 되는 건데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손병상 기자가 스트레이트 후에 또 이렇게 첫 출연이고 또 스트레이트 팀에 오셔서 첫 아이템 정말 뜨거운 감자 같은 화끈한 코인 아이템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오시면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를 취재 기자가 외쳐주시고 스트레이트가 끝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송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